네,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YTN의 취재 결과 사이버사령부 댓글 부대 규모가 박근혜 정부 때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댓글 부대 논란이 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청와대 회동부터 정리를 해보죠. 오늘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 간의 만남, 대통령과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전례 없는 심각한 지금 안보 위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이른바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뭐 당분간 어떤 중단될 조짐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여야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대통령과 함께 이 안보 위기 상황을 공유하면서 뭔가 초당적으로 좀 대처 방안을 같이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최근에 이제 김명수 후보자, 김민수 후보자 꺼내서 봤듯이 이른바 국회와의 협치의 중요성, 이런 부분이 날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정기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의 어떤 소통, 협력, 협치를 위한 그런 토대를 좀 더 다져간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를 위한 뭐 밑거름, 발판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당 대표를 만나서 안철수 대표, 당 대표 되고 나서는 이제 대선 이후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안철수 대표는 뭐 정치권과 여당과 싸우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일단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이후에 만나는 건 두 사람이 처음이죠. 예. 그렇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 그리고 된 뒤에도 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정부에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회 이른바 그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도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민주당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또 여권이 절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로서는 현 안보 상황에서의 어떤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재의 이러한 외교안보팀의 진용 가지고는 안 된다,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 나름이 갖고 있는 어떤 이 해결책, 로드맵,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면서 뭔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안철수 대표에게 좀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 아하.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게 이유인데요. 여기에 대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보정당을 자임하면서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에 불참하는 것은 모순이며 심각한 자기부정입니다. 사단장 사열하듯이 사열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말하자면 정치 쇼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자, 뭐 정치 쇼이기 때문에 뭐 보여주기식 정치, 쇼통에는 내가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계속 이렇게 안 만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상황 자체가 이제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회동에 참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홍준표 대표로서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구도를 이제 상정을 하는 것이죠. 예. 야권의 대표 주자는 나다. 그리고 여권의 대표 주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 만나야지 여러 번 만나서 얼마나 그 내용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은 그 1대1 구도의 정립을 노리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길게 본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른바 그런 통합까지도 염두에 둔, 어차피 대표 주자로서의 본인의 위상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회동, 저는 그 부분은 여권에서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과 이해창 총재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이 여권과 제1야당의 대표가 긴 시간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통해서 사실 전국을 큰 틀에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다자 회동도 하고 또 단독 회동도 좀 하고 이러한 중층적인 어떤 그러한 국회 전략이 여권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북한 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계속 말싸움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우리 정부는 제 목소리 지금 사실상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소외돼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될지 뭐 아니면 뭐 전술핵을 배치를 해야 될지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미국의 B1B가 이번에 왔을 때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런 시기일 때 어떻게 대응할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네. 안보정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할 때 다 빠지겠다는 것도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해요. 그건 일단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도 이런 회동에 참석을 해서 본인 할 얘기도 하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제 1대1 회동을 추가로 합시다. 뭐 이런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그냥 쇼통이다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밖에서 계속 돌면서 또 비판만 한다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건 옳지 않은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홍준표 대표는 이런 회동에 참석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1야당 대표든 아니면 뭐 국민의당 대표든 바른정당 대표든 따로 어떤 1대1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의 국회 전략을 좀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다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사정 관련 부처 수장들이 참석하는 제1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년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 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습니다. 사실 부정부패 척결은 어떤 정권이든 강조해 왔지만 지켜지지 못했고요. 결국 부정 때문에 결국 뒤가 좋지 않은 정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뭐 수사도 하고 있고 적폐청산. 이런 가운데 현재 적폐청산 중에 청와대도 솔선수범하겠다.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제1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라졌던 그 협의회를 다시 만들면서 이것을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패를 없애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는 우리의 공공적인 그런 부패뿐만이 아니라 민간에 있는 경제까지도 살리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저 말씀을 계속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이 정권의 마지막에 성공을 판가름짓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다 참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범정책적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세우고 또 이것을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것들에서 뭔가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에 이제 저런 뭐 그 부패 청산을 위한 사정기관 대책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특정한 범죄 유형, 예를 들면 무슨 뭐 생계형 범죄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설을 앞둔 이런 범죄 그런 걸 집중을 했.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거를 더 집중적으로 내가 다루겠다라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어제 회의로 봐서는 지금은 일단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뭐 국정원 앞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만 이런 적폐청산에 더 방점을 찍힌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부패 지수가 굉장히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난해 이제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 따르면은 52위입니다. 세계 52위. OECD 국가로만 따지면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이 부패의 문제는 이제 굉장히 좀 국가적인 문제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대통령이 선언한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1단계로서는 아마 이 이른바 권력형 부정부패 문제 이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떤 뭐 토착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비리 문제까지 좀 확대를 해서 목표가 2022년에 이제 20위권까지 부패 지수를 좀
이 투명성 지수를 끌어올린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댓글 부대 관련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했던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규모가 그때 문제가 됐으면 많이 축소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히려 급격히 더 확충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댓글 공작을 국정 운영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먼저 이 내용 취재한 이대건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12년입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군 댓글 부대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공작을 직접 맡았던 군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의 2012년 인원은 군인과 군무원을 합쳐 모두 116명.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155명으로 확 늘었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군 사이버사 전체 인원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군 댓글 부대 수사기간인 2013년과 2014년에 오히려 전체 인원은 늘어난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니 국정원에서 지원받는 개인 활동비 예산도 늘었습니다. 2011년 4천만 원에도 못 미쳤는데 대선해인 2012년 2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에는 3억 5천만 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2010년 정도에 5만 원 왔다가 1년 후부터인가 대선이 다가오기 전 1년 전부터인가 받은 것 같아요. 한 1년 6개월 받은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내가 2013년 9월까지 받았으니까. 인력과 예산뿐만 아니라 장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치 댓글 활동에 활용된 PC는 2012년 50대에서 박근혜 정부 첫 해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넷 회선도 2012년 97회선에서 2013년에는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이거는 일상적으로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요. 현재 불법적인 군 댓글 활동에 대한 수사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규모가 더욱 확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기간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왜 박근혜 정부 때 저렇게 확 늘었을까요? 왜 서버도 증설하고 예산도 팍팍 줬을까요? 일단 이 군 사이버 이 댓글 부대라든지 아니면 이 인원과 장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들은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여론을 조작해서 결국은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목적인 조직입니다. 근데 이것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즉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에 집중되었다가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늘어났다.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이러한 댓글 부대 행위들이 본인에게 뭔가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지했다라고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지금 활동이 늘어나고 활동비가 늘어나고 인원이 증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위법적인 어떤 이 정부의 비용이라든지 인력이 궁극적으로는 한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다른 여러 가지 수사들,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아니면 화이트리스트라든지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군부대 댓글 조작들은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수사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의 불법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필요한 이유는요. 댓글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여론 조작 차원이 아니라 뭐 그런 측면도 필요합니다. 원래 군 사이버 사령부를 만든 취지는 북한군의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뭐 해킹 집단 만들어서 우리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찾아내서 우리가 방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북한에다가 사이버전에서 앞설 수 있는 전력을 갖추자는 게 사이버 사령부였습니다. 그런데 댓글 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댓글 다는 거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미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 당시 자, 이거 보고했어요 하니까
그 수사 받던 사람들이 보고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은폐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그때 제대로 못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4년도에 이미 수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고를 했다라는 것들이 내부 문건에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선까지 보고를 했다. 예전 국방부 장관에까지 보고했다는 것들도 다 있는데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수사 결과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은폐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 수사가 마쳐지고 나서 그 당시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해봤더니 보고가 다 되어 있었고 사실은 그 어느 정도의 윗선까지도 보고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예산으로서 행해져야 되는 자신의 직무들에 대해서는 전혀 오히려 차치한 채 다른 위법적으로 뭐 민간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여론에 대해서까지 이런 조작을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수사까지도 은폐했다라는 네. 것들이 더욱더 문제인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수사를 했는데도 별것 없어요.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 때 군사이버사령부는 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일단 심리전단 그 당시에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게 결국 사이버사 안에 503 심리전단 요원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503 심리전단 요원이 진술한 내용 중에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고 이름까지 적시를 했습니다. 당시 김태호 대외전략 비서관에게 했고 김관진 당시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에게도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뭐 불가피해 보이고요.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면 이명박 그 정부 때 했던 그러한 것과 비슷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국내 정치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권의 여론을 우호적인 쪽으로 이렇게 댓글 활동을 한다든지 정확하게 보면은 거기 이제 일종의 요원들한테 할당이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10건 정도 하고 댓글은 96건, 트위터는 132건 하루에 이렇게 달아야 된다. 딱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월 단위죠. 월 단위로 그렇게 하고 이제 25만 원씩 주는 걸로 딱 임무가 하달이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위터나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올렸겠냐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군 얘기고요. 국정원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어제 사이버 외곽팀 관리자 2명이 이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이제 구속된 상태가 되는데 자, 지금 어떤 조사를 받게 어떤 혐의들입니까? 네, 일단 이 4명이 총 구속이 되었고요. 어저께 구속이 된 2명 같은 경우에는 민간 댓글 부대의 사이버 외곽팀과 관련된 관리를 하고 있던 2명이었습니다. 중간 간부였는데 그 2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팀을 구성하면서 외곽팀이 실제로는 더 많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일정한 할당들이 있었고요. 이것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업무를 더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 선거운동 관련된 여러 팀에서 허위로 팀을 다 꾸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서 횡령 같은 혐의들로 돈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일단은 구속은 됐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에 나아갈 방향은 그러한 허위 보고와 인한 그 돈을 더 많이 받은 부분이 아니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인한 선거 개입이라든지 정치 관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수사하는 일환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예. 자, 이분들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관리자급입니다. 뭐 과장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원장은 그 재판 받고 있어요. 이미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중간에 책임자였던 국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오늘 조금 전에 소환이 됐습니다. 추명호 국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추명호 국장 같은 경우에도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 또 아니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다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인데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지금 수사받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업무를 부담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디에까지 보고를 했는가 현재 그 정도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만 더 짚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다음 달 16일까지라고 그래요. 네. 검찰이 지금 이제 구속기간 만료를 이제 더 연장하는 그 영장을 또 다른 걸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부터 바로 드리죠. 왜 연장할 때까지 이렇게 왔을까요? 그동안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을 연기하고 미루고 뭐 그랬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인데 왜 미뤘을까요? 일단 뭐 처음에 증인 신문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뭐 400명 이상 막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기존의 부분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다 증인 채택해서 직접 재판정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줄여도 거의 300명 수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부가 어쨌든 뭐 주 4회 재판으로 굉장히 뭐 빠르게 어쨌든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증인 신문을 다 하지를 못했고 그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10월 16일 안에 도저히 끝낼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기간을 더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재판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명분은 결국 SK와 그 롯데 쪽에 박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이것이 이제 뇌물 이른바 강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6개월 더 구속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특검 측에서 재판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구속 상태로 받을지 뭐 불구속 상태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의도했던 대로 불구속 상태로 간다면 일단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간략히 일반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받을 때와 불구속 상태로 받을 때, 재판 받을 때 많이 다릅니까? 예, 저는 사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변호인 접견은 항상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만 더 긴밀히 변호인들과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속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도 이 지금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있을 테고 또 친박들의 움직임도 있을 테고 좀 다를 것도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불구속과 구속의 영장을 기간을 연장하겠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다른 재판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최순실 씨 재판이라든지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 같은 경우도 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보고 나서 결정하기 위해서 구속 기간이 한 번 다 연장된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또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사실은 구속영장이나 기간은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다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예, 시간은 없지만 30초 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불구속의 정치적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만약에 불구속 된다면 복잡해지죠. 일단 경호 문제에서부터 법정에 출석할 때 그 경호 문제. 전직 대통령 예우.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는데 그 왔다 갔다 경호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이 뭐 집 앞에 몰려가서 한다든지 재판정 앞에 또 법원 앞에서 막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뭐 어쨌건 지금 모든 혐의를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타 이제 증거 인멸 우려도 있고 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추가 영장 발부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